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육군 중령의 의회 증언으로 두 번째 스모킹 건이 나온 셈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점점 비슷해진다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화 의혹이 부적절하다고 증언한 이 육군 중령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팍스뉴스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정치인조차 대통령 방어에서 이탈합니다. 날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는 높아지지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입니다. 아이시스 우두머리 살해 작전을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작전이 시작되고서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하할 만한 성장률이라고 트윗했습니다. 비즈니스 투자 수축 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역전쟁과 관세 때문입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을 완결짓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는 데 결정적인 미시건, 위스콘신 등에서 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 자살한 제프리 앱스틴의 사인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앱스틴의 동생이 고용한 병리학자가 밝혔습니다. 할로윈데이 때 마리화나 성분이 있는 사탕도 염려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교통사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역사가 물론 반복되기도 하고 역사가 반복됩니다. 46년 전 오늘인 1973년도 10월 30일이 미국의 연방 하원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시작을 한 날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9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법사위원회가 굉장히 당파적인 투표를 해서 대통령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소환을 해야지 된다, 말아야지 된다, 이런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4개월 뒤인 해가 넘어가죠. 1974년도 2월 6일에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시작되고 나서 약 4개월 뒤인 8월 9일에 리처드 닉슨이 공화당 의원들이 그 대통령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원에서 우리는 그 탄핵 그 재판을 유죄로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사임을 했죠. 그리고 그게 8월 9일이었습니다. 1974년 9월, 10월, 11월 3개월 뒤인 11월 5일 74년이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3석을 잃었고 하원에서는 48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4석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역사가 반복되기도 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꼭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드러지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더 힐 같은 그 매체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한 4배 정도는 더 되는 그런 길이로 그렇게 되고 나서 선거를 치를 때 이번에는 며칠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 하원, 백악관까지 다 그 공화당이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이런 형태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같은 역사의 반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어느 그 3가지 가운데 상원, 하원, 백악관 가운데 2가지만 예를 들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그렇다면 어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바로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 소속인 중령
예, 증언일 겁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대사 대행을 했었던 그 윌리엄 테일러죠. 윌리엄 테일러가 첫 번째 스모킹 건이었다고 하면 어제가 두 번째 스모킹 건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증언을 할 때 3살 때 미국에 이민을 온 그 주이시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살다가 구소련 당시죠. 그때 이민 와서 미국에서 뭐 20년이나 그 복무를 하고 이라크 전에 가서 다치기도 했고요. 해서 퍼플 훈장도 받았고, 그리고 80년대인가는 뭔가 그 이민에 관한 미국이 좋다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에 그 이 중령과 중령의 동생도 역시 육군 중령입니다. 해서 두 사람이 같이 그 다큐멘터리에 어린아이로서 출연한 적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증언한 것을 가지고 지금 팍스뉴스의 여러 그 앵커들이 이민자인데 우크라이나 편 아니겠어? 아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랑 우크라이나 말을 하면서 줄리아니하고는 영어로 말하고 그거 웃기지 않아? 하면 또 본인도 이민자인 좌뉴 한인 그 버클리대 교수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스파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또 오늘도 그리고 나서 그게 오히려 공화당에는 역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그쪽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백악관 관계자들, 국무부 또 법무부 관계자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말아라라고 굉장히 막았는데도 이 사람은 국가안보위원회, 그러니까 제일 그 수장이 존 볼튼이 쫓겨나기 전에 존 볼튼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랜 동안 군인을 하고 나서 역시 그 외교 그 대사관에서 그 외교관으로도 근무를 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면서 우크라이나 말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한국에 가는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김 같은 사람을 대사로 보냈던 거죠.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아무튼 그래서 백악관이 그렇게 막았음에도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한마디로 대가성이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전에 그 2016년 이미 그때 있었던 선거 개입은 러시아가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거 조사하고, 조 바이든 아버지와 아들 조사하고, 대신에 이제 백악관에 초대도 해주고 그런 거 다 하면은, 그리고 또 그 군사 지원금 4억 달러 정도 되는 것 딱 묶어놨었던 거, 그것도 풀어줄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뭐 그 피오나 힐을 포함해서, 피오나 힐도 역시 대통령의 러시아 자문이었는데 지금 어제 그 증언을 한 이름은 제가 또 잊었어요. 무슨 먼인데요. 끝에는 먼이고 V자 들어가는데, 이 중령은 우크라이나 관련 자문이었고, 지난번에 피오나 힐은 러시아 관련 자문이었고, 전부 국가안보위원회 소속이고요. 해서 윌리엄 테일러,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대사, 외교관 그 경험 전혀 없는데 대통령에게 돈 많이 기부해서 외교관 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비서실장 대행인 믹 멀베니도 얼마 전에 그 대가성 맞다 했다가 조금 있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게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고쳤는데, 그 세 사람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그 중령 그 빈드먼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빈드먼이 대가성이다. 그리고 부적절하다.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어떻게 외국 국가 원수에게 조사하라고 하는가. 그 전화를 내가 들었고, 이 사람은 그 노트 테이커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전화 내용이 다 녹음되는 게 아니고 뭔가 소프트웨어로 음성 인식으로 녹음이 되고, 여러 사람이 노트 테이커의 역할로 해서 이번에 백악관에서 내놓은 것도 메모랜덤 형식의 그런 형식으로 내놨는데, 본인이 그 전화를 듣고 나서도 이거 이상하다 했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 윗선에 이제 그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화뿐만이 아니라 전에 미팅, 여러 사람과 함께 미팅을 했었을 때도 유럽연합 대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그 아들 조사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존 볼튼이 우리는 이런 더러운 일에 우리 국가안보위원회가 그런 그 진흙탕 바지를 할 수 없지 하고는 존 볼튼이 그 미팅을 딱 끝내고 갔다, 이런 증언도 했고요. 본인이 그 자리에도 있었었고, 아무튼 그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이제 그 팍스 뉴스에 누가 저 사람 뭐 그 우크라이나 뭐 스파이일 수도 있어. 뭐 그게 말이 돼. 거기서 왔잖아. 이민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리즈 첸이라는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공화당 정치인이에요. 여성이고 이 리즈 첸이가 이건 아니지. 이렇게 그 중령, 그 빈드먼 그 중령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는 스탑해야지 된다. should stop. 공화당. 우리가 이것보다는 나은 나라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20년 동안이나 그 부상을 당하면서 미군으로 일하고 한국에도 갔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는 물론 대통령도 보좌하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애국자다. 대통령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군복을 입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그 설득력이 있어서 스모킹 건이 되는 거고요. 뭐 외교 전문가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79년도에 왔군요. 뉴욕으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도 써 있고 하는데 아버지가 79년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잡 이민자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허드렛 일을 그 가장으로서 하면서 밤에는 영어를 배우고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육군 중령이 됐고 난민이었기 때문에 난민이 돼서 미국에서 미국 군인까지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국을 할 수가 없다. 그 rule of law, 그 법이라는 것을 얼마나 그 귀하게 우리는 그 생각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게 이 알렉산더 빈드먼 그 육군 중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대통령 백악관에서 이거 다 공개했어 하고 공개한 메모, 거기 메모라고 써 있어요. 메모랜덤이라고. 거기에도 딱 작성된 것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중령 얘기가 대통령이 직접 그 바이든 얘기하고 바이든 아들 얘기, 그 바이든 아들이 일했었던 브리즈마 올 초에 그만뒀죠. 가스 회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부분들이 빠져서 두 번이나 이거 안 된다 하고 수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그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다 지금도 그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신분이고요. former X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나는 나의 직무를 다한다. 애국자로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령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기부를 많이 해서 그 유럽연합 대사가 된 그 사람도 이거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내가 어떤 미팅에서 뭐 조 바이든 이런 얘기 안 했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한 게 됐고요. 이 증언이 맞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릭 페리도 처음에는 대통령과 사이가 좋더니 이제 사이 나빠지고 12월 달에 사임을 하는데 에너지부 장관, 에너지부는 우크라이나와 또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과 어제 증언을 한 이 중령이 함께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식에 갔었던 거고요. 그 취임식에도 원래는 대통령이 안 가고 부통령이 가기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부통령을 빼고 릭 페리를 이제 단장으로 해서 보냈는데 릭 페리도 어떤 이 사람들 미팅에서 절대로 그 조 바이든 이름이라든가 바이든 아들 이름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에서 이달 초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방송국 자체가 기독교 방송국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Not once, as God is my witness. 신이 나의 그 증언을 해줄 수 있답니다. Not once was a Biden name. 한 번도 그런 미팅에서 나오지 않았고, not the former vice president, not his son, ever mentioned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중령이나 이 중령의 상사인 피오나 힐은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릭 페리도 위험해졌고 썬더랜드 그 유럽연합 대사도 그 위험해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죠. 국무부 관계자가 지금 연방 그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크리스토퍼
그 앤더슨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 특별대사요. 커트 볼커 특별대사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루돌프 줄리아니가 끼어들어서 우크라이나 돕는 것하고 이런 조사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 볼튼이 그 당시에 참 이 루돌프 줄리아니는 위험한 인물이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수류탄 걸어다니는 수류탄이라서 언제 터질지 몰라 해서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얼마 전에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너는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던 것이요. 네, 원자폭탄이 수류탄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같은 이 국무부 관계자의 증언이 있고 여전히 하이라이트는 또 그 존 볼튼이 나와서 증언을 하느냐인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해서 아이고 바이든 내 좀 조사 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외교적으로 아주 세련된 사람도 아니고 정치 그 필드에서 큰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말도 솔직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솔직하게라기보다는 솔직은 솔직과 반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솔직하게가 아니라 그냥 외교적이 아닌 그런 그 수사를 하는 수식어라든가 수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 트럼프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거 조사 좀 해줘. 그럼 나도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대가성이요. 그냥 즉흥적으로나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being 트럼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지금 와서 보면 그 전화 통화한 것은 7월 25일인데 6월 달, 5월 달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할 그 전후로 시작해서 한 3개월 동안 여러 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서 여러 사람이 유럽 대사, 우크라이나 대사, 대사대행, 뭐 특별대사 누구 다 특히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개인 변호사까지 정교하게 코디네이트 된 것이다. 이것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하던 식으로 툭 던져버린 게 아니라 코디네이트 된 거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입니다. 네, 그 리드 체니가 위스콘신일 거예요. 그 정치인인데 대통령과 정말 가까워요. 또 위스콘신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긴 주이기도 하고 이건 아니지. 우리가 이것보다는 나아야지 돼 하는 그 얘기요. 중령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군인을 미국에선 가장 크게 치기 때문에 직업군으로서는 군인을 했었던 사람은 아주 쉽게 당선이 됩니다. 정치에 나가면. 그게 그 마이크 폼페오잖아요. 전쟁터에서 뭐 총 들고 싸운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어떤 그 오피서 역할을 했지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공화당에서 그러한 공화당에서조차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정교하게 코디네이트 된 것이다. 이것은 사법 그 권력 남용이기도 하고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아주 유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변치 않는 유리한 내용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 믹 멜버니가 토요일 저녁 토요일이었었죠. 예, 정확한 시간은 뭐 그렇고요. 아이시스의 바로 그 바그다디를 우두머리를 자폭하게 만든 그 작전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래 힘이 막강한 거죠. 그런데 이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작전을 비서실장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물론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민주당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뭐 리크가
가 염려가 돼서 그렇다. 세워나갈까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미워서 그랬겠죠. 민주당, 야당 미워서 그랬을 것 같고 비서실장 대행은 그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미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중요한 작전이었는데 테러리스트를 지금 잡는 것이잖아요.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를 그랬다는 것이고 왜 전례가 없다고 말씀드리냐면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 옆에 있고 지난번만 하더라도 오사마 빈 라덴 그 총 6발 맞고 미군에 의해서 숨졌을 때 상황실에서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있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도 그 상황실에 없었네요. 그 당시에 오바마 때의 그 비서실장 빌 데일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황실에 있었던 그 사람 숫자보다 오바마 때 있었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 여자는 힐러리 클린턴 앞에 보이는 사람은 유일했고 그리고 오바마 때는 합참의장이 가운데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로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는 그게 이제 저쪽의 현장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 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금 옆에 팔걸이도 없는 그런 의자에 거의 쭈그리고 그리고 오바마가 원래 그런 자세를 잘 하는데 손 같은 것을 턱 밑에 이렇게 고이고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합참의장이 딱 암체어에 앉아 있었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가운데 아주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 테이블 회장 자리요. 말하자면 그 회장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옆쪽으로 군복 입은 합참의장이라든가 국방장관이라든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이크 폼페오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비서실장도 믹 멜버니도 당연히 얘기도 못 들었다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악관의 기능마비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백악관 비서실장에 관한 책을 쓴 크리스 위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공화당인 아들 부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앤드류 카드는 당혹스럽다. 어떻게 그 같은 작전에 비서실장이 현장에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몰랐단 말이냐. 그래서 이것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믹 멜버니가 기자회견 잘 안 하다가 하던 때에 실수를 해서요. 그거 대가성 맞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정부나 다 원래 그렇게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엔 또 다른 말 하고요. 대통령이 노발대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분명히 탄핵 지지가 9월달, 7월달 이럴 때보다 현재 높은 건 사실입니다. 9월달에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매체니까 영국 매체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한 건데요. UGOV를 통해서 미국 매체에서도 이 여론조사 기구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45% 정도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탄핵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선거로서 뽑으면 되지 나라 혼란하게 무슨 탄핵이야 이랬었는데 지금은 결국 한 50% 되고요. 그 9월 달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1%였는데 지금 지지율도 조금 내려갔고요. 이러한 것을 보면 분명히 탄핵 지지가 올라갔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전화 의혹 이후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85%는 지금 탄핵을 지지합니다. 10월 말 현재. 7월 달에는 65%만 지지를 했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탄핵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은 20%가 오른 겁니다. 몇 개월 사이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는 현재 영국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이 6%밖에 안 되고 7월 달보다 오히려 탄핵을 원하는 사람이 1%가 줄어들었다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진영이 뭉친다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당파적이다. 한마디로 다시 미국의 여론조사 기구로 돌아오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지 되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마느냐가 관심이잖아요. 퓨 리서치사의 조사를 보면은 결국은 너무나 당파적이다.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탄핵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탄핵 전에 얼마나 대통령을 약하게 부수느냐, 흔드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기본적인 목표고,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알 수 없어서 그 사이에 뭐가 또 얹혀지고 또 레이어가 되고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너무나 당파적이기 때문에 힘들다. 여론과 상원의 투표 연관이 있죠. 상원 의원들도 지금 한 명 한 명 이건 너무하지 않아. 대통령이 어제 그 중령 전화 통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적절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게 다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은 한 번도 트럼프 팬인 적이 없어. 한 번도 never 트럼퍼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게 결국은 상원들이 그러니까는 상원 의원들이 또 그건 너무 심했다 군인한테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론이 바뀌면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많이 바뀌면 그 같은 대통령의 반대하는 말을 대통령의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가능성이 영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굉장히 당파적이다.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 이슈만 보고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넘버원 이슈는 미국에서나 해외에서나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2016년도 그 출구조사도 그렇고요. 연방 대법원도 그렇고 일반 그 연방 그 사법부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판사도 임명을 하고 또 2명이나 닐 고서치와 브렉 캐버나우 이 두 사람의 보수적인 젊잖아요. 그것도 40대 뭐 이러니까 이 종신직이니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지금 80대 중반도 있고 하니까 연방 대법원 가운데서 대법관 가운데서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뭐 또렷하게는 그 리퍼블리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여기에 속한 이 그룹에 속한 가장 아주 보수적이고 하는 그런 이 소사이어티에 속한 판사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판사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항소법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갛게 됐다. 항소법원의 경우는. 그러나 그렇다고 뭐 완전히 리버럴 했었던 그런 코트가 보수적인 법원이 됐다는 그런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지명이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 민주당 판사들이 이제 이쯤 되면은 은퇴를 안 하죠. 은퇴를 안 하고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죠. 그래서 그 연방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렉 캐버나우 임명하라 하는 식으로 은퇴해준 그 보수 판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아래에 항소법원 같은 데서도 이제 조금 은퇴를 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이런 보수 판사들을 지명을 했고 임명을 했는데 누구는 30대도 있어요. 30대 연방 판사를 임명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닐 고서치가 49살 때 임명이 됐고 브렉 캐버나우가 53살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33살 어떤 그 지명한 사람도 있고 해서 민주당에는 굉장히 실망이기는 합니다만은 공화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약속을 했고 약속한 것을 지켰고 지키고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넘버원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인 그런 그 판사 대법관을 많이 임명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3,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9%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1.6%였으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좋았죠. 그리고 뭐 이 정도면은 1.9%면 경제가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계속 처음에 취임하기 전부터 1, 2년 전부터 경제가 쭉 성장하기 시작해서 큰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는 두 번째로 나쁜 그 성장률입니다. 1.9%고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게 GDP가 올해 그 3.2%인데 당연히 3.2% 안 될 것 같고요. 또 2, 4분기에는 2.2%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근데 조금 이 줄어드는 것이 예상을 2.6%로 했고 예상보다는 조금 좋은 1.9%인 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9월 달에 그 제너럴 모터스도 한 2주일 조금 더 됐나요? 파업을 하기도 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1.9% GDP 성장률이라고 아주 그 축하하고 역사상 최고의 경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그 오바마 당시에 이래서 기록이 사람들에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트위터예요. 트윗을 트럼프 대통령이 2012년도에 1, 4분기 오바마 때의 경기 GDP 성장률이 1.9%로 나왔을 때 경제 이거 큰 문제야. deep trouble이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great 경제라고 이렇게 트윗을 했고 그리고 4%를 부르짖었었는데 4%는 당연히 안 되고 올해 3.2%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소비자가 마구마구 쓰던 돈도 조금 줄이고 있고 비즈니스 지출은 계속 홀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르니까는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지 되지. 이것도 모르고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중국과의 무역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지금 2, 4분기에 소비가 4.6%가 늘어났는데 3, 4분기에는 2.9%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1년 전과 대비를 했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빌딩을 만든다던가 세운다던가 뭐 장비, 소프트웨어 같은 데 투자하는 게 3%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방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럴 때마다 이제 그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는 연방준비제도를 비난을 하는데 오늘 수요일이죠. 이자율 뭐 내리겠네요. 90% 이상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준은 비난하면서 나는 지금 그 부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하면서 이 주식시장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주식시장은 요즘은 그 중간층 또 중간층 조금 아래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할 돈 없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돈이 그 중간층 그 아래 사람들에게는 안 도는지 그 설명 좀 누가 좀 또렷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트리클 다운이 안 된다 이런 말 말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제적인 분위기가 나오면 이런 주가 민주당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거 후보예요. 공장도 그렇고 농장도 그렇고 전부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뭐 아이오와도 그렇고요. 또 그 펜실베니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주구를 생각을 한다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해야지 된다.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는 여기서 표가 많이 빠져나가고 여기서 표가 빠져나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경제 수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생활이 제일 중요한데 어제 저희 어머님 전화를 주셨어요. 아니 너희 집 문 꼭 닫고 있어라. 그런데 저희 집은 그렇게 연기라던가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 고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가끔 하루에 몇 번씩 문득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뭐 남가주, 북가주, 오늘 아침에는 그 텔레비전 보니까 레이건 그 스미밸리의 레이건 도서관 그쪽도 옆에까지 저쪽 산 꼭대기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한참 그래도 중턱까지는 그 불이 올라와서 그 중턱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easy fire 그 중턱에 불이 이렇게 붙어서 쭉 그 퍼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건 도서관도 지금 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게리 파이어는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뭐 6채, 7채 했는데 지금은 12채도 넘은 그런 그 구조물이 완전히 망가졌고 나뭇가지 그 전선이 그 파이프라인에 넘어졌다고 하잖아요. 나뭇가지가 전선에 파이프라인에 넘어졌다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은 이것은 또 수도전력국의 관할이잖아요. 그 파이프 그 전선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누군가가 텔레비전에 인터뷰하는데 하더군요. 이것은 이 정도까지 이제 상황이 나오고 지역에 따라서는 뭐 시속 80마일 강풍이면은 프리웨이에서 저 80마일로 무서워서 못 다니거든요. 얼마나 거센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그 같은 나뭇가지가 어디에선가부터 날라와서 전선에 딱 그 붙어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an act of God이다. 이건 신의 뜻이지. 인간이 어찌하겠어. 게리 센터의 그 불길이 15% 잡혔거든요. 한국 분들은 거기에 이제 그 골프장이 있으니까 마운틴 게이트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 내에 사시는 그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부 안녕하신지 안전하게 대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까지도 캘리포니아주는 이렇게 산불과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고요.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할로윈데이인데 할로윈데이 요즘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커뮤니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해지면서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는 마리화나 캔디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뭐 트릭 오어 트릿을 할 때 캔디에 마리화나가 묻어 있는 것을 준다던가 이런 것을 부모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보다는 자동차를 더 걱정을 하시랍니다. 자동차 자체는 아니고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지만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전국 교통안전국의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를 쭉 그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그 하루에 미국 어린이들이 자동차에 치여서 숨지는 게 18명 정도랍니다. 그런데 할로윈데이 때는 54명이거든요. 3배 정도는 되잖아요. 걸어다니는 그런 그 아이들, 걸어다니는 아이들 숫자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걸어 다닐 때도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그 동네에 따라서는 아예 이벤트를 그 할로윈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장소에서만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물론 그 아주 어두컴컴해져야지 무섭기는 하지만 일찍 한다던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다던가 전부 사고를 막기 위한 이런 방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잊으셨을 텐데 그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오랜 동안 돈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과 다 연관이 있어요. 빌 클린턴, 뭐 또 도널드 트럼프, 기타 등등 뭐 마이클 잭슨, 뭐 여자들도 많이 이 사람이 뭐 돈 적어도 10억 달러는 있는 사람이라야 뭐 자산 관리를 해준다 하면서 영국의 뭐 왕세자 누구 너무너무 많았죠. 집도 뉴멕시코주에도 있고 뭐 플로리다에도 있고 또 뭐 뉴욕에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는 그 어린이 관련 그런 그 범죄가 있었을 때 적당히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연방 기소가 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감옥에서 자살한 것으로 검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가족이 동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줬고, 이 동생이 병리학자를 고용을 해서 이 병리학자가 팍스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해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베이든이라고요. 오늘 아침에 팍스 앤 프렌즈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전문가로서의 시각에 따르면 꼭 자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자살일 경우보다는 살해일 경우 쪽에 나는 더 많이 간다. 뭐 여러 가지요. 부상 당한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 뭐 침대 시트에 뭐 목을 메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거의 뭐 침대 시트가 그렇게 질기지도 않고 뭐 기타 등등 그 부상 상태가 병리학자인 내가 보기로서 이상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엄격한 그 맨하탄의 감옥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뉴욕의 검시관은 바브라 샘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고용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시와 경찰의 검시관 자체도 수감자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슈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클린턴 부부가 살해했다 뭐 이런 음모론 많이 그 지적을 했었는데 그 본인도 연관된 사람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캘린더면에 보니까 처음에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버진 가지라는 제목으로 Food is 음식은 love다. 뭐 이런 그 연극이네요. 연극인데 한인들이 많이 그 참여를 했고 아들이 요리사였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았고요. 앞치마 입고 있다고.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두 손을 받쳐서 아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드리고 거기에 여러 코리안 아메리칸의 스토리도 나오고 한다고 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